프랑스 헌법재판소 부소장의 한국 이야기. 저는 마르셀린 듀보아입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35년간 일한 법조인이었죠. 평생 법과 원칙만을 따라 살았던 저에게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연락도 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명문대를 나와 프랑스에서 촉망받던 쌍둥이 아들들이 갑자기 왜 한국에 갔을까요? 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5년간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죠. 감정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는 제 성격 때문이었어요. 법정에서 제가 판결을 내릴 때 변호사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한 번도 감정에 휘둘려 판결을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제 자랑이었어요. 법은 감정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두 아들은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줄리안과 마티유, 쌍둥이 형제는 모두 소르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줄리앙은 컴퓨터공학을, 마티유는 법학을 전공했죠. 엄마, 우리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두 아들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데 두 아들이 동시에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이었죠. 엄마, 우린 한국에 남겠어요. 뭐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왜 갑자기 한국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희들이 언제 한국에 갔다 왔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우린 더 이상 엄마의 꿈속에서 살지 않겠어요. 우리만의 길을 찾겠어요. 줄리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티유도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여기서 훌륭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줄리앙은 파리의 IT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마티유는 대형 로펌에서 일할 수 있잖아. 하지만 두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린 이미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간 법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던 제가 아들들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우린 가족 대화방도 나가겠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아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엄격했나? 아이들이 왜 나를 떠나려고 할까? 평생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자신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두 아들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평생 남의 사생활을 존중해온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줄리앙의 방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한글이 빼곡히 적힌 노트도 있었죠. 이게 뭐야? 노트를 펼쳐보니 한국어 문법과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급 수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 인사말들이 적혀 있었죠. 아들이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던 걸까요? 마티유의 방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비자 서류와 항공편 예약 확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소방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있었죠.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했던 거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두 아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35년간 수많은 재판을 지켜봤지만
이보다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일하는 지인 피에르에게 연락했습니다. 피에르, 부탁이 있어. 내 아들들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마르셀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많이 상했네. 설명하기 길어. 그냥 부탁해. 며칠 후 피에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르셀린, 놀라지 마. 줄리앙은 서울의 한 AI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마티유는 한국소방청 국제협력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네. 뭐라고? AI 연구소? 소방청?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줄리앙은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대. 그리고 마티유는 한국 구조대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내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제 아들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마르셀린,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언론에서도 두 형제를 취재했다고 하더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서툰 번역기로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로 제 아들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서운했어요.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63세의 나이에 혼자 한국으로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들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르셀린, 너는 35년간 법정에서 진실을 찾아왔어. 이번에도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저를 반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건물을 보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웅장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대부분의 절차가 기계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신기하네.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도움을 줬죠. 영어로 설명해 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법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엔 법이 보이지 않는데 모두 법처럼 움직인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평생 강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노인이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습니다. 젊은 임신부에게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법이 시키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구나. 줄리앙과의 만남은 강남의 한 연구소에서 이뤄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현대적인 연구소였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로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유창한 한국어에 저는 깜짝 놀랐죠.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줄리앙은 당황했지만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보였어요.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저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AI 응급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줄리앙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의사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500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줄리앙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배웠어요. 줄리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기술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해요. 밤늦게까지 환자 걱정을 하고 수술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울기도 해요. 아들이 한국 의사 한 분을 소개해줬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줄리앙은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김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엄마,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성공과 아들이 원하는 의미 있는 일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니.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로운 일을 하라고. 저는 여기서 그 정의를 찾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르친 가치가 아들에게 이렇게 꼽히고 있었다니. 마티유를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소방서였습니다. 빨간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소방관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소방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아들이 소방관이 되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마티유, 너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격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티유가 저를 소방서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터널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현장에 있었는데 한국 구조대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걸 봤어요. 마티유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무너지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생존자를 구해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정의구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여기선 인간을 위해 법이 움직여요. 프랑스와 달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던 거예요. 엄마, 저는 프랑스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법조문은 외웠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소방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마티유의 어머니시군요. 마티유는 정말 훌륭한 동료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소방관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은 제게 진짜 정의가 뭔지 보여줬어요. 법조문 속의 정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지키는 정의 말이에요. 마티유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죠. 엄마, 저는 여기서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알았어요. 법조인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건물들이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평생 정의를 외쳤지만 진짜 정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그 순간이었구나. 눈물이 흘렸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요. 법정에서 제가 내린 판결들이 떠올랐습니다. 법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렸던 순간들이요. 그때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핸드폰으로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마르셀린, 어떻게 지내? 한국은 어때? 피에르,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어. 무슨 뜻이야? 여기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옳은 일을 해. 그리고 내 아들들은 여기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나는 혼란스러워. 내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게 정말 옳은 건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내 아들들을 만났다.
그들은 내가 아는 아들들이 아니었다.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다. 내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펜을 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네. 저는 제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세 모자가 만났습니다. 아들들이 제안한 장소였어요. 노을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죠. 주변에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국으로 온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줄리 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 하지만 너희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건 알겠어. 엄마, 우린 엄마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엄마의 가르침으로 더 넓은 세상에 나간 거예요. 마티우도 동의했습니다. 엄마가 저희에게 가르쳐준 원칙과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들이 제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사실 우리는 프랑스에서 답답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고 규칙대로만 살아야 했거든요. 줄리 양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래, 엄마. 여기서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마티우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자랑스럽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 훈장을 꺼냈습니다. 35년간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훈장이었죠. 이걸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의 것이에요.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것이 되어야 해. 훈장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진짜 법의 수호자야.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진짜 화해가 이뤄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전통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혀를 내둘렀지만 먹을수록 속이 따뜻해지는 음식이었어요. 엄마, 이제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죠? 줄리 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나라 음식처럼 처음엔 낯설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구나. 막걸리를 마시며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피에르, 내 아들들은 이곳에서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있어. 화면 속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마르셀린, 내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평생 찾던 답을 찾았거든. 어떤 답? 진짜 정의가 뭔지 알았어. 법조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더라고. 동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셀린, 정말 많이 달라졌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지막 밤 아들들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있었죠. 엄마, 한국에서 지낸 며칠이 어떠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너희들을 다시 알게 되었고 나 자신도 다시 발견했거든. 정말요? 응. 나는 지금까지 법으로만 세상을 봤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게 됐어. 아들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끔 프랑스에 놀러 갈게요. 그리고 엄마도 한국에 자주 오세요. 그럼 나도 한국어 배워야겠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언제 이후일까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제 아들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승무원이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여행은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뀌는 여행이었어요. 그러시군요. 한국이 좋으셨나 봐요. 네, 한국에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줄리앙, 마티우. 엄마는 이제 프랑스의 법조인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게 된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너희들이 찾은 길이 옳다는 걸 이제 알겠어.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볼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줬어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 원칙보다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죠. 두 아들은 한국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 덕분에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파리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집, 같은 가구들이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들들과 한국어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서툰 한국어지만 사랑은 충분히 전달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줄리앙. 오늘은 어떤 환자를 도왔어요? 엄마,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오늘은 교통사고 환자를 구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어요. 나이 든 학생이지만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죠. 마르셀린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한국에 사는 아들들과 대화하고 싶거든요. 법원에서 일하던 동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합니다. 마르셀린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 사람은 배우면서 변하는 거야. 나도 한국에서 많이 배웠거든. 이제 저는 한국 드라마도 봅니다.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치도 직접 담가서 먹고 있죠.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아들들과의 진짜 소통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었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아들들의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두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아들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나도 한국어로 대답할게.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들아. 그렇게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새로운 문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준 인생의 스승이었죠.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배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